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과목 문항 분석 및 해설을 맡은 세종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학력관리팀 교사 유동현입니다. 네, 일단 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끝낸 학생 여러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다 수고했단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네, 동아시아사 과목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혹스러운 어려운 시험을 보시느라 이제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동아시아사 과목 수학능력시험 총평을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문항 분석을 하면서 11월이 굉장히 쉽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사 모의고사는 올해 거의 쉽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도 조금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이 이제 여러 문제 등장한 그러한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의 등급 컷만 봐도 이제 동아시아사가 1등급 컷이 48, 2등급 컷이 44점을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실제 등급이 이렇게 나올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올해 모의고사의 1등급 컷이 이제 거의 50점, 그러니까 만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가 이제 몇 문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료를 봤을 때 보통 이게 정답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어그러지는 이제 어긋나는 문항이 이제 몇 문제 나왔고 학생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독해를 해야 하는 사료를 좀 까다롭게 독해를 해야 하는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씩 할 건데요. 15번 문항과 이제 11번 문항. 지금 안 그래도 이제 EBS 사이트에서 봐도 이 두 문항이 이제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70%가 넘고 있고요. 11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답률이 이제 66.9%가 될 정도로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문항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제 명나라라고 많이 헷갈려서 힌트를 이제 잘못 캐치해서 이제 문항을 오답률이 높았던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고요. 11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사절단 하면은 당연히 이아쿠라 사절단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해석 복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동아시아사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근래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난이도의 수학능력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사가 원래 동아시아사보다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오답률과 이제 등급 컷을 봐서는 동아시아사가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트 한 거 전반적으로 봐도 오답률이 이제 70%를 넘어가는 이러한 60%를 넘어가는 그러한 문항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례적으로 동사에서 지금 두 문항이나 오답률이 6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1등급 컷이 48, 47 이 사이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기본적인 반복되는 유형이나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것들, 뭐 시기의 파악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틀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아시아사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진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평이한 형태의 난이도의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 공을 좀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사랑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국사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료를 쓰는 부분이나 문화 네, 15번부터 한 문제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고 가장 헷갈리게 했던 자료를 여러 번 봐야지 힌트를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보통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자료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워드, 힌트 키워드를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제 주면서 이제 크로스로 해서 이제 그 문제만이 정답으로 나오게 문제 출제를 하시는데 15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해야지 이제 그 정답으로 도출이 가능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자료들이 신하가 말하는 그 자료가 오히려 학생들을 헷갈리게 했던 그런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시면은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겼다, 여기서 많이 날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이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명나라의 영락제, 그래서 정답을 바로 3번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긴 케이스는 명나라 영락제도 있지만 이제 청나라의 순치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힌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 교육과정상의 범위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줄 볼게요. 성조께서 혼란을 수습한 이래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뭐 힌트가 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황제가 말한 거 들어볼게요. 4,800명을 선발하여 교양병이라고 치어 군사훈련을 시켜라. 선발된 인원에게 매월 세냥을 지급해라.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해라. 이게 가장 힌트가 됐습니다. 어렵죠. 4,800명을 선발을 하고 각 기별로 600명. 여기 기라는 글자가 있죠. 기. 결국 이게 힌트가 됐던 문항이고요. 이게 왜 힌트가 되냐? 뭔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 기별로 600명이면 600 곱하기 8, 4,800명을 선발한다는 거는 결국에 청나라의 팔기제를 뜻하는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팔기제를 편성할 때 이제 각 민족별로 해가지고 8부대를 만들어서 팔기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조금 더 나가 보시면은 한군 80명에게는 세냥이 아니라 두냥을 지급해라. 한군은 이제 한족으로 편성된 부대겠죠. 그래서 청나라의 팔기제 안에 소속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명은 두냥, 한군 40명을 더 뽑아 12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황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 각기별 600명, 4,800명이 가장 큰 첫 번째 키워드가 됐을 거고, 두 번째 이제 세조가 베이징 도읍을 옮겨라 라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힌트로 연결시켜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에서라도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수도 도읍을 베이징으로 했던 케이스를 찾았을 때 이제 청나라 아니면은 명나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3번에 이제 명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명나라 영락제에 대한 얘기죠. 3번을 많이 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결과적으로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봤을 때 선지를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거란을 멸망시킨 나라는 일단 금나라죠. 금나라. 자, 흥정헌법 대강을 제정한 나라가 여기가 청나라가 될 거고 1908년에 흥정헌법 대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고요. 네. 대월에 쩌능따오 군대와 전투를 벌인 건 이제 원나라 몽골족에 대한 얘기고 외구의 군가지 스시마 섬을 정벌한 얘기는 15세기 정도의 조선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 시기와 명나라 영락제가 더 가깝게 더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흥정헌법 대강은 근대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학생들을 조금 헷갈리게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약간 그런 의도를 가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답률이 지금까지 60%가 넘게 나오고 있는 문제였고요.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오답률이 높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동아시아사의 문항에 나왔던 기출과 너무 흡사한 형태의 문항이다 라고 그냥 겉보기만 봤을 때 판단을 해서 어렵게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문항 기출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의 형태로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항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사절단에 집중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요게 키워드가 아니라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 그러니까 요게 키워드였던 문항이었어요. 결국에 이 사절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시기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항인데 학생들이 사절단으로 많이 포인트를 잡아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 요 문항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절단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근대사적 견학을 위해 파견되었다. 사실 근대시설 견학을 위해 파견되었을 때 그냥 봐도 이아쿠라 사절단 같은 거예요. 사진도 왠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조약은 1858년에 체결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은 1858년이었습니다. 1858년. 그래서 뭐 나가사키, 요코하마 이런 항구들이 개항돼 있었고 예전에 문항 분석을 했을 때도 이러한 주요 개항지는 꼭 알아야 된다. 지도로까지 이제 도시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어쨌든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이 조약이 2년 전에 체결되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은 1858년에서 이제 2년이 지난 거니까 1860년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1860년에 지금 보는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선지해서 고르는 문제였어요. 다른 힌트가 아니라 힌트는 요거 결국엔 요 포인트는 여기 이거였어요. 2년 전 체결된 이 조약. 그러면 지금은 1860년. 그럼 1860년에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지고요. 이 선지들은 사실은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선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절단에 너무 포인트가 깔리지 않고 이 시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1884년이고요. 이거 많이 나오죠. 영국 상인이 상하이에서 신보를 발행했다 1872년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네, 강화도 조약 1876년이고요.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인정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사실은 크리스트교 포교 인정은 베이징 조약이 아니라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만 따지면 1858년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베이징 조약이니까 이건 186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에 이제 걸릴 수 있는 사절단의 파견 시기 60년에 걸릴 수 있는 정답은 이제 5번밖에 안 남는 거죠.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의 문제를 낼 때는 다른 선지는 아예 뒷시기를 이제 넓게 줘버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60년을 벗어난 그러니까 60년대와 같이 나온 케이스는 하나도 없죠. 지금 선지를 봤을 때.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분명히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사절단만 봤을 때는 분명히 헷갈릴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대 각국의 변화에서 이제 양력 도입과 관련한 모습인데요. 일단 문항부터 한번 보시면은 밑줄 친 기억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앞서서 이제 분석을 했던 이제 11번 문항과 유사한 케이스의 형태의 문항이고요. 그래서 근대와 관련한 어떤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아시아사 시험 보기 직전까지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태양력 도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키워드였고요. 자료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일본에서는 태양력의 도입으로 음력 12월 3일이 양력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양력 도입에 관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음력을 쓰다가 양력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떠버리는 시간, 이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나라에서 이제 동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등장하는 일인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어느 시기에 양력을 도입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873년에 해당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11년에 해당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을미개혁 시기 1895년 이제 96년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이제 태양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한 태양력 변화를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서 살짝 의아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 한 번씩 보시면은 일단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고요. 광무개혁은 그래서 1897년부터 추진됐던 대한제국의 개혁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쿄대학에서 연구한 학생이 있으려면 일단 도쿄대학이 세워져야 되죠. 도쿄대학은 1877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광저우에서 교역하는 영국 상인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광저우가 개항을 한 그 이후여야 되겠죠. 그래서 광저우가 개항을 했던 시기는 1842년 난징조약 체결 이후가 되기 때문에 1842년 이후의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군인은 1851년부터 1864년까지에 해당하는 얘기였습니다. 막부타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인 1868년, 그러니까 신정부 수립 이전에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기 1873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제 97년, 77년이니까 1번과 2번은 안 되고요. 4번과 5번은 73년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역시 안 됩니다. 정답은 이제 3번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시기 문제가 명확하게 그 해당하는 시기만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이전에 없는 거. 이전에 이미 끝난 사건, 선지를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학생이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네,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가와 나 황제가 누군지를 일단 자료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진공, 이제 성녀의 아들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요거는 힌트가 될 만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줬던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가이가
보낸 적에 의해 수도 2만이 함락되고 황제가 자결하니 군사들도 이를 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 2만을 수도로 갖고 있던 왕조 국가를 가가 멸망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 2만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는 일단 남송이 되겠고요. 남송은 1279년에 일단 멸망을 했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그 사람이 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원나라의 이제 쿠빌라이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쿠빌라이 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이만이 함락되었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진공이 덕을 족덕에 쌓으니 하늘을 도와 성녀를 태어나게 하였다. 이것도 힌트가 없죠. 성녀의 아들인 모못은 적을 몰아내고, 여기도 힌트 맨 뒤에 있어. 적을 몰아내고 한족의 왕조를 건국하였다.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적이라고 상정하는 대상은 가, 쿠빌라이 칸, 이제 원나라가 되는 거고요.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롭게 한족의 왕조를 건국한 것. 일단 한족의 왕조는 명나라고요. 명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이제 홍무제 주원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인물을 골라낼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힌트가 이만희 함락과 한족의 왕조 건국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자, 선지 한번 보시면요. 금을 멸망시켰다. 는 몽골 원나라는 맞는데 쿠빌라이는 아니고 이제 우구데이 칸, 우구데이를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본 원정을 단행했던 게 이제 쿠빌라이 칸이고 1274년과 1281년에 걸쳐서 이제 2차 여몽 연합군이 이제 일본 원정을 이제 단행했지만 실패했다라는 내용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송과 전연에서 맹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전연의 맹약인데 송과 이제 거란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연도가 1004년, 이제 외우기 좋은 연도죠. 1004년이었다. 자, 조선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묘호란 이후에 이제 후금의 모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본과 가만무역을 실시하였다. 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로마치 막부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라서 적어도 한 15세기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원장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쿠빌라이 칸을 상정하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항이었습니다. 네, 1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5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시기 요 시기인데 시기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여기에 대한 사실을 고르는 문항이 여러 문항 나왔던 게 조금 난이도를 높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중간부터 볼게요. 한국 민족은 과거 5년 동안, 이 5년이죠. 과거 5년 동안 있었던 일. 자, 특히 50여일 전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다. 여기서 사실은 시기를 정확히 상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 그래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시작하게 된 게 1941년이고요. 그러면은 50여일 전이 이제 1941년이니까 1941년부터 이제 과거 5년 1936년부터 1951년까지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있는 대로 고르는 부분이었는데, 네, 선지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5년을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보기의 선지를 보면서 조금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기를 보면서. 왜 그랬냐면은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보기를 놓고 이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미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어서 모의고사 익숙한 친구들은 괜찮았겠지만 니은이 과연 이제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조금은 네, 긴감 있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과정상으로 네, 이 부분도 동아시아사에 포함되는 부분이긴 하죠. 물론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긴 한데 그래서 기억 디귿과 기억 니은 디귿 사이에서 학생들이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일단 정답부터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시기적인 부분으로 이제 중일 전쟁,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이제 중일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가 1937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세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시기가 1939년이고 이제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제 이런 식으로 시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과 37년이죠. 조선 의용대 38년.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사실은 동아시아사에 이제 꽤 자주 등장했던 키워드를 이어서 이 두 개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과연 요게 동사에서 맞는 키워드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흐름적으로 어쨌든 중일전쟁,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키워드로 흐름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그래도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는 부분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는 것은 네, 자료를 봤을 때 사실은 이 도시 자체를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지도에서 이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기출 문제로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이제 개항지를 비롯한 이제 무역 거점 지역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동아시아사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키워드를 보시면은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했다. 이게 1511년일 거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가에 대한 거주권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점령하면 부화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주권을 중국에 인정받은 동네는 마카오였고요. 마카오는 1557년 네, 이제 거주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뭐 바타비아까지 말씀드리면 바타비아는 이제 네덜란드 이 거점이 되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카오라는 거를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지역의 문제였거든요.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나가사키 그리고 요코하마, 도쿄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쪽 가장 먼저 열리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디귿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개항장 중에 이제 푸저우 지역 해당하는 동네고 리을은 타이완, 타이페이 정도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미음이 사실은 여기서 사실 세 군데 동아시아사에서 여기 세 군데 도시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역인데 마카오, 광저우, 이제 홍콩 이제 요게 여기 요 세 지역이 여기 근접해서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었고요. 동사를 공부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지를 비롯한 이제 수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한국 대표적인 이제 수도의 위치라든가 또는 이제 무역 중심지, 특히 이제 서양 세력이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아니면 서양 세력이 이제 우선권, 거주권을 얻게 되는 이제 무역 중심지 같은 경우는 그 위치까지도 지도로 확실히 파악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네, 기억에서 디귿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원래 보통 동아시아사 앞장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은데 4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라, 국가를 찾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맥락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인가를 파악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헷갈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중대성에 일단 문서를 보낸대요. 중대성은 일단 발해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되겠죠.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중대성 이 운영됐는데, 자 볼게요. 귀국은 이 나라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신을 데려오기 위해 사절을 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디귿이 이제 본국, 이제 문서를 보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이제 중대성이다. 결국에 그럼 디귿은 발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지만 절도사의 반란, 절도사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 장안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장안을 수도로 하는 나라, 절도사인 아니면은 이제 안사해난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나라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안이라는 키워드, 절도사라는 키워드. 그러므로 귀국에 대해서 고원도, 그러니까 기억이 귀국이죠. 귀국에 대해서 고원도를 비롯한 11명은 귀환하지 못한 민부성관원, 민부성관원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민부성. 이제 민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해당하는 키워드인데, 일본은 801년에 이제 다이오 율령을 선포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관 팔성제 중에 사실 신기관 태정관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안에 8성 중에 하나로서 이제 민부성이 운영됐다라는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으면은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근데 조금은 이 맥락을 이해하기가 귀국, 본국 이렇게 써 있어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기억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라는 내용은 이제 고구려 미천왕에 대한 얘기고요. 니은 백강전투에서 기억과 니은은 백강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기억이 일본이죠. 일본과 당은 백강전 승리하였다. 아니죠. 여기 승리한 나라는 니은, 당은 맞는데 당과 신라연합군이 백제, 일본에게 승리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에, 니은은 디귿에 문성공주를 보냈다. 당은 발해에 문성공주를 보냈다. 아니죠. 당이 보낸 건 맞는데 당이 문성공주를 파견한 나라는 이제 토번에 이제 송첸칸포에게 문성공주를 파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 디귿 발해는 기억, 일본의 적산법화원을 건립하였다. 네, 둘 다 아니죠. 적산법화원을 일단 건립한 나라는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에 가서 적산법화원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발해는 당의 영향을 받아 상경성을 세웠다. 상경성은 발해의 수도가 되고요.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이나 일본의 이때 수도인 헤이조쿄나 이런 지역은 당나라 수도인 이제 장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도를 만들었다라는 점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4년 수능 동아시아사 전체적인 평과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 한 7문항 정도를 이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은 어려웠고요. 그리고 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시기 파악을 하되 단순하게 그 해당 시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시기 파악을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아마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를 이제 아마 출제 평가원이나 이런 쪽도 이제 이 정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계속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수능에서 동아시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깊게 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항상 거의 근데 동아시아사 문제 유형이 비슷해서 기본적인 개념 틀 안에선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능을 보신 동아시아사를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하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